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 촉의 정혜경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무려 17.8%를 감당하는 곳이 중견기업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그만큼 중견기업은 우리 수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면서 위기와 변동성에 잘 대응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우리 중견기업들은 더 큰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경제재민 촉에서는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님 모시고 이에 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문제를 확인해서 법 제도를 바꾸고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해주는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없이 경영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오셨습니다. 이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지대잖아요. 그만큼 경제 전문성이나 규모가 있는 기업들일 텐데 먼저 중견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 부회장님께서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크고 대기업보다는 작은 사이에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견기업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밑에 그리고 중소기업 기준보다는 높은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준이 업종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400억 원에서 1,500억 원까지 업종마다의 중소기업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자산총액 기준 10조 원 이하인 기업들, 그 사이에 있는 기업들 5,868개가 현재 중견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이 B2B 기업이기 때문에 B2C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게 중견기업이지 하는 궁금함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기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견기업이 왜 중요한 건지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임이 분명할 텐데 중견기업을 살려야 하는 이유, 또 중견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중견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의 숫자가 5,868개인데요.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기업 수가 한 41만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1.4% 정도에 해당되는 기업인데 매출의 한 15%, 수출의 18%, 고용의 14% 정도를 점하는 기업들입니다. 한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이상의 그런 경제적인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성장을 해온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제 중견기업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견기업들은 평균 업력이 2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역사와 궤를 같이 하면서 100년 기업, 80년 기업, 50년 기업 이런 기업들이 모여서 전체 우리 경제발전의 역사를 함께 해온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견기업이 5,868개 중에 한 37%, 한 2,200개 정도가 제조업체들입니다. 근데 그중에 또 한 1,800개 정도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은 우리 예전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할 때도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어떤 국사나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중견기업이고 그 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중에서는 한 70% 정도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는 결국 수출을 통해서 그렇죠. 경제 발전을 이루어오는데 그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업 분이 중견기업이고요. 네. 실제로 어떤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중견기업이 큰 역할을 했던 게 예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매출 신장률이 대기업에 비해서 중견기업이 한 2배 이상 빠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역동적인 면이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경제적인 위치, 위상, 비중, 역할 이런 것들이 중견기업의 특징이고 네. 그래서 중견기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그 역할과 의미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종합경제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게 현재 6개가 있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대한상이나 무역협회나 경총, 한경협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경제단체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저희는 2014년에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정단체로 자리를 잡고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해오고 있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단체입니다. 근데 중견기업 연합회도 다른 경제단체랑 마찬가지로 저희 중견기업인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네.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문제를 확인해서 그걸 정부나 여러 공공기관이나 다양한 어떤 지원 기관들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법 제도를 바꾸고 네.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해주는 그런 거를 하는 활동에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렇게 경기를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견기업을 경영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이나 장애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견기업만이 어렵게 느끼는 거라고 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네. 보편적으로 중견기업이 겪는 어려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을 수 있고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있습니다. 네. 근데 중견기업이 보통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은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의 승계 문제입니다. 기업의 승계, 그 승계를 위한 상속세, 증여세 이 부분이 중견기업의 어떤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이점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금난이 심합니다. 신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정책 자금을 많이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의 어떤 금융 지원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또 환경 규제, 고용, 노동과 관련된 규제, 네. 공정거래 관련된 규제 이런 규제에 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난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물론 중소기업도 상대적으로 더 어렵겠지만 네. 중견기업이 R&D 인력이나 어떤 중견기업 핵심 인력으로 성장시켜놓은 인재들이 또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또 중견기업이다라고 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직 활동하는 취업자들이 적게 이렇게 몰려오는 모습이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 특히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경우는 그런 인력난의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그 톤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어려움들을 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고 작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중견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이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중견기업연합회가 특히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난 4월에 서울에서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2017년에 시작을 했고요. 10회째, 10번째 일자리 박람회였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한 700개사가 참여하고 한 7,000명 정도가 이 구직 활동을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했고요. 지난 행사는 한 110개사가 네. 참여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5,600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네.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 같은 행사를 포함해서 그 핵심 인재 육성 아카데미라고 해서 중견기업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가장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게 법에 보면은 중견기업 지원 특별법에 보면 11월 셋째 주에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를 네.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날 행사는 그 중견기업 주간이라는 행사 가운데 하루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중견기업 뭐 성장을 하신 기업이나 어떤 그 산업 발전,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기업인들을 축하해드리는 어떤 자체 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지역별로 저희가 해당 지역의 중견기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대경권, 동남권, 충청권 이런 중견기업 지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중견기업 혁신 펀드를 운용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혁신적인 활동에 그만큼 투자하고 지원한다는 건데 어떤 펀드인가요?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펀드가 조성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 2023년에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견기업 지원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펀드가 조성이 되기 시작했고 네. 지금까지 3차례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차 펀드가 1,050억 원, 2차 펀드가 560억 원, 3차 펀드가 420억 원.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예, 조성이 되었고 네. 일단 조성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서 펀드를 투자하고 그거에 따른 회수도 하고 여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중견기업 전용의 중견기업 혹은 중견기업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펀드가 운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상 정부의 지원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은 앞으로 어떻게 개정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중견기업 특별법은 지난 2014년에 처음 제정이 돼서 시행된 이후에 한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변화는 10년 한시법이었는데 2년 전에 10년 한시법 조항을 띄어서 지금은 상시법으로 바뀐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다만 그 내용은 조금 더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기업의 어떤 산업별, 규모별, 성장 단계별 조금 맞춤형으로 법의 내용이 보완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후보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 글로벌 중견기업 이런 기업의 어떤 상황에 따른 차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만들어져야 될 거다. 요게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견기업에 대한 어떤 연구, 지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중견기업 연구원에 대한 근거 네. 조항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중견기업 관련된 여러 통계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 마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견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 금융, 어떤 자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한데 그런 면에서 금융 지원,
어떤 자금 지원 이런 거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된 정부안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국철강 무관세 쿼터제 폐지 등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중견기업이 특히 수출에 민감할 텐데 우리나라의 수출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미국의 지금 어떤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 1일부터 20일까지의 대미 수출 통계를 보면 4월 달에 한 14%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실제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중견기업 5,800여 개, 5,868개 중에 한 37%가 수출 중견기업들입니다. 근데 수출 중견기업의 한 60% 정도가 대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미국과 한국 글로벌하게 펼쳐지고 있는 여러 이슈들에 의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미국의 예를 들어 이제 관세 인상 조치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일부 유예는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90일 유예를 또 주긴 했지만 우리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 관세가 인상이 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수입업체가 부담을 하느냐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의 이런 수입업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과 경쟁하지를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하고만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모두가 관세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 네. 다만 우리 기업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 내 기업이 경쟁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과가 되면은 우리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관세 인상 조치 등을 포함한 미국의 여러 경제 조치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면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정부에 바라고 싶은 거는 우리만 특별하게 관세가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는 없게 경쟁국하고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그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게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기업들은 지금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회장님, 상법 개정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너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주는 다양하게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상장 기업들을 보면은 코스피 시장의 한 55%,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30% 이상이 중견 기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슈가 아니라 실제 중견 기업들한테도 아주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큰 이슈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실제 그 행동주의 펀드와 같은 그런 곳에 공격을 받는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이 중견 중소기업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견 기업들의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30% 정도만 법적인 분쟁을 처리하는 부서가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중견 기업들은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식품회사, 또 반도체 회사 이런 경우에 한 10년 정도 투자해서 새로운 반도체 어떤 기술을 개발하거나 10년 정도 투자해서 새로운 식품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계속 적자가 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게 되면 소액주주나 일부 주주들은 왜 그런 손해를 계속 보면서 투자를 하냐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영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 활동에 이러한 어떤 상법 개정이
어떤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기업들은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법을 개정하지 말고 이런 어떤 보편적인 규정을 넣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거를 자본시장법과 같은 곳에 핀셋 규정으로 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네, 상속세와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중견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비전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이제 취임한 이후에 네. 이제 한 3년 정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 50여 개 가까운 기업들을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가서 뵙고 또 기업인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그분들의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 그분들의 어떤 경제활동 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그분들의 경영활동의 역사 이런 거를 현장에서 볼 수 있었고요. 네. 그게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고 어떤 큰 헌신의 모습이었는지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네. 어떤 기업인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젖소, 그러니까 우유를 생산하는 네. 젖소를 가지고 중견기업을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요? 젖소가 우유를 많이 맛있는 우유를 잘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도 잘 가꿔주고 네. 먹이도 잘 공급해주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줘야 실제 생산되는 우유의 양도 많고 품질도 좋아지듯이 네. 우리 기업들도 바로 젖소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없이 경영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고요.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 제가 여기 중견기업연합회 오기 전에 30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근무할 때 공직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민간으로 나와서 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네.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저의 경험이나 그동안에 일해온 이런 경력으로 비춰봤을 때 제 생각에는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좋은 경영 여건에서 자기들의 이기심을 발휘하면서 결국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네. 그걸 위해서 며칠 뒤에 얼마 뒤에 이제 네.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저희들 그런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거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부회장님의 노력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기 전 과도기 단계에 있는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대개 수출 주도형 기업이 많아서 해외 수입이 커지면서 결국 국내 자본시장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중견기업의 탄탄하고 안정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부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